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종묘 재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그다음에 광화문 이제 감사의 정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세 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총리가 이렇게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세 차례나 방문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건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부처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김민석 총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너무 자주 오세훈 시장 비판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서니까 아이 좀 뭐 저렇게 총리가 다 하나 뭐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긴 해요.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대해서 각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정부 여당을 위한 뭐 선거운동이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혀 옳지 않고요. 네. 김민석 총리도 이 여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기로는 불과 며칠 네. 전에 언론에는 지금 무슨 서울시장 내가 뭐 꼭 나간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 안 나간다라고 국무총리실 주요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네. 말을 지금 나 안 나간다고 끊어주는 거하고 실제로 내년에 출마하는 거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된 게 언제죠? 6월 달에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반년도 안 지났는데 뭐 내가 서울시장을 나가볼 생각이 있다라고 눈빛에 슬쩍 비치기만 해도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정치 고단수에 다 압니다. 네.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끊어준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좀 주로 공격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정당에서 또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게 국무총리의 업무와 관련된 직접성이 좀 있는 그런 거는 아주 매섭게 좀 업무를 챙기고 공격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가 중간적 입장에서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틀린 그렇죠. 거군요. 아니 총리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공정하지 않게 기울어 있으면은 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공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네. 관전자도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은 그러면은 조정자입니까? 서울시장도 조정자가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정치인으로서 행정가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행위까지도 부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게 잘못한 거고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총리로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 자체가 오독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지적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메신저가 누군지를 골라서 해야 되는 건데 김민석 총리가 감과 동시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지 선거 때문에 서울시장? 총리 좀 자주 나오네. 지방 다른 데는 안 가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여론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라서 힘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쿵 찍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네. 다양한 메신저들을 통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실은 그러면은 누가 지적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후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나 이 세력의 입장으로서 찍어 버리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구청장이 됐건 간에 그쪽에 있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그리고 서울시장을 총리까지 상대해서 서울시장의 급을 높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한데 네. 그러면 오히려 좀 객관적인 평론가들 혹은 뭐 전문가분들, 뭐 자문위원분들 등등 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부각시키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네. 오독될 가능성을 좀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뭐 진정성 있게 시장 출마를 지금 현재로는 안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현재로는 지지율 60% 중요합니다.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걸 진정성을 담고 말씀을 하시는 네. 그러면은 왜 그 말을 오해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다른 메신저들을 이용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무총리도 뭐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그렇죠. 의원들도 네. 안 했으면 좋겠고 비판을. 네 심지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뭐 좀 알아서 좌충우돌 비틀비틀하고 한강 버스는 멈춰 서고 네. 지금 밭도로청 조형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전 결국 못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우리처럼 언론사 이런 데서 사실관계 팩트를 갖고 맞아요. 취재해서 보도해주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네. 우리 정부, 국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민주당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좀 키워주는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긍정성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갔는데 받들어 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게 선거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네. 민감한 거예요. 선거철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도 오버해서 가고 있는 거고, 선거철이 되니까 이쪽에서도 오버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탁탁 막아야죠. 근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을 때 유권자들이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막는다라는 느낌은 안 주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잘못됐으니까 막아야죠. 잘못됐으니까 심판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신저가 저는 좀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정을 해보니까 좀 오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수를 맞추면서 저는 이렇게 뭐 경기도지사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리고 호남 쪽에 있는 민주당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보니까 그러다 판파이 깨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붐업을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당은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의제화 시켜서 유권자들이 심판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뭐 추진을 한다든지 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지지율이 사실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훨씬 높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 서울시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후보들의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지방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셉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집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역 프리미엄을 뒤엎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 구청장이 16명, 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9명, 네.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는 밑에서 어쨌든 판판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을 바로 만나는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 큰 건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이게 디딤돌이냐 이야기는 하지만 네.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서울시장이면 대권 주자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게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대권 주자로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1년 이내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대권 주자라는 이야기가 되게 불경스러운 시기지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두드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오는 분들도 서울시장이 되게 집중하고 현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무게감에 있어서나 인지도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으로서 쓸 수 있는 전국적으로는 야당이지만 서울에서는 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치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은 내년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 평가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도는 뭐 지금 이렇게 거의 떤떤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링 위에 오르는 선수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 요 부분 좀 달라질 수 파열이 있다.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가 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인물은 그렇죠. 좀 약간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3번 당선됐었죠. 근데 그때 들은 얘기가 옛날 뭐 조선시대 때 한송 판윤부터 따져도 제일 오래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보다 더 오래 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4선이고 네. 내년에 되면 5선입니다. 20, 30대 유권자들 중에 원래 서울시장은 그냥 오세훈 아니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오세훈 시절을 너무 많이 분들이 겪다 보니까 네, 오래 겪다 철든 보니까.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그 당연히 오세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약간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특별히 오세훈 시장이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명태균 네. 씨 관련한 특검 수사 받고 있는 그게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당장 비정거권이 박탈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좀 묘해요 이게. 네. 그래서 강적인 건 맞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인물론에서 좀 치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김민석 국무총리 차출론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돼요. 올 한 연말, 내년 연초쯤 해서 이제 가장 대결이 시작이 되면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거기다 후보 요소, 후보 변수까지 해서 이제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오세훈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탈원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많이 쫓아오고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역전된 적은 그렇습니다. 별로 없고요. 국정 지지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서 거의 높게 나타나요. 부동산 대책 그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서 그 인지도 이런 거는 링 위에 올라가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되게 좀 저쪽과 차별화된 좀 퀄리티 있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좀 하면 되고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것도 없죠, 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참 보면 왜 그러십니까? 한 번씩 걷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스스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적우네요, 오적우. 좀 본인이 좀 자중만 해도 네. 번전은 할 텐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전망을 할 때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맞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를 어느 한 정당에서 압승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95년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격차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면은 이게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서울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거를 계속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내년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된 게
이재명 대통령 자녀 임기만 지금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 재선을 하려고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이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으로 보내드리고 본인이 당대표에 나가려고 자꾸 이제 푸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거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마지막 목표가 다음 당대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거는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든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다음 당대표 할 때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 간단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로서 그 지지도도 있지만 반정청래 대표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다음에 다시 나오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대하거나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민석 총리 정도밖에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걸 정청래 대표가 바란다. 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나갔어요. 서울시장이 됐어요. 네. 국무총리의 서울시장까지 그러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겠죠. 아하, 또 차기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야,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아무도 아니냐.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네요. 서울시가 워낙 상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당대표. 제 생각에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저는 서울시장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와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저는 제 가장 좋은 거는 당대표 선거에서 붙어서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걸 위한 자기 체력을 키우는 과정이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대표 그걸 하려고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일종의 막 소설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이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다음 대표할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아요? 또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연임할 것이다. 가능하다. 그것도 누가 합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고 8월에 전당대회인데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 그 다음날 만약에 지방선거 치면 바로 다음날 정청래 대표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8월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 실제 도를 딱 얹어놓으면 이 반상이 확 따라진다고 해요.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래요. 미리 계산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때 가서 선거 결과는 특히 어떤 민심이 표출되는 거고 유권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네.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미리 서울시장을 이기면 누가 어디로 가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저처럼 정치부 기자들이 그냥 하는 분석에 불과하니까 네. 그런 얘기 절대로 믿지 마요. 근데 그렇기 아이템이 때문에 없어서 분석을 할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걸 이재명 대통령은 바랄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바랄까?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바라는 그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딱 하나, 서울시장 선거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누가 때문에 나가든.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지금은 여론 지지율이 그러니까 딱 수위에 딱 두드러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잘해가지고 갑자기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김민석 총리밖에 안 된다 이러면 당대표 선거든 국정이 약간 좀 총리 바꾸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차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면은 그 공직자로서 그만둬야 되는 그 90일 전에. 90일.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길진 않군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보고서는 결정할 수 있다. 그 정치인들의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른바 삼김 시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럴 때는 정치인들이 결심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나는 출마한다, 안 한다. 또 그게 그대로 됐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닌 시대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장모님 표현하시는 대로 당원들이 또는 국민이 부르면 거기에 소명이라고 하죠. 응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지금은 말 적어놨는데. 하나도 안 맞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가서 벌어질 벌어진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워낙 상상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100% 국내산 햅쌀로 만든 쫄깃한 가래떡에 앙금이 듬뿍 들어있는 앙금떡을 소개합니다. 설탕이 없는 무당 앙금과 저염 앙금을 사용해 건강에도 좋고 개별 포장이라 냉동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케타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해산물을 당일 채취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는 통영 해물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물 활 전복과 소라, 가리비, 새우, 백합 등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탕이 아니라 찜으로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놀라운 가격 23,9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높이자 이런 당원당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때 그 투표 기준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대의원 20, 권리당원 1 이렇게 해서 대의원이 표를 훨씬 더 표의 의미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이제 그건데 그거를 1대1로 바꾼다.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다 똑같은 한 표씩 가져가도록 한다 이건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전당원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원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불거졌는데 이거는 조금 정청래 대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오버한 거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버했죠. 뭐 공고를 고칠 정도면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전당원 투표 괄호 열고 이거 여론 당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잘못했죠. 당원 당규 개정은 중앙위원회 권한이에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참고용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러선 거죠. 근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무슨 사악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네. 정청래 대표란 정치인 머릿속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또 본인도 그렇게 당원이 됐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7, 80%는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는데 당원들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6대4 정도로 압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지. 무슨 책략을 갖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물론 당내 비판 당장 부닥쳤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이 막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래서 약간 망신을 당한 셈이에요. 뭐 공고문도 고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당원들이 당연히 찬성이 많겠죠. 근데 약간 당내 어떤 파장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은 거지만 제가 하나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자꾸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을 쓰던데 네. 이게 잘 안 맞아요. 주권은 네. 주권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라, 국민,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권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주권입니다. 네. 또 하나 주권,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래요. 네. 당에 무슨 주권이 있어요? 당권이 있지. 그래서 당원 당권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당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그 말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요. 네. 처음에 당원 주권국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당권국이라고 하자. 뭐 당원국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어떤 정청래 대표는 뭐 굉장히 꿋꿋하게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네. 근데 학술적 개념으로는 좀 안 맞는다. 이 지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뭐 주인된 권리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절차상에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원, 뭐 주권 말고 그럼 당원 당권주의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갑자기 꺼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가 뭐 반대하든 어쩌든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판단의 근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승리를 했고 지나왔느냐라는 게 제일 큰 중거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섣불리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원제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원들이 당원들하고 정서가 다르다는 게 수차례 선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뭔가 조정을 해야죠.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왜 대의원은 당원을 대신해가지고 권리를 더 그렇죠.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위반이 돼 있다면 대의원이 자격이 없거나 그러면 대의원을 다시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서 당원들이 한 1인 1표씩 가져가는 거는 저는 뭐 거스를 수가 없다. 그게 옳으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옳으냐 그러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 이 문제만 나오면 나오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당원 숫자의 지역적 편중성. 전부 다 1인 1표가 됐을 경우에 네. 그걸 어떻게 좀 보정을 해줄 거냐. 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대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들이 있는데, 네.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당의 체계 자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네. 당원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는 저는 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갈 건데,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때 뭐 비례대표 뽑을 때 당원들이 참여하고 이런 몇 가지를 바꾸면서 그 다음에 있을 당대표 선거 관련된 것도 한꺼번에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지금 안 바꾸면 언제 바꿔요, 그거를. 지금 안 바꾸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달 앞두고 당원 당규를 거기에 해당되는 룰을 바꾼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네요. 타이밍으로는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회나 이런 데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당원을 바꾸어서 당원들이 실제로 정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네. 아니냐, 이런 절차들은 실수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중간에 약간의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당원정부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뭐 크게 절차상으로 뭐 나쁘진 않다. 이게 틀린 건 아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말씀이시고. 조사 개념으로 간다는 말은 결과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일 거거든요. 네. 당원하고 나서 당연히 오픈하겠죠. 그리고 8대2, 9대1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예측키로. 왜냐면 당원이 자기한테 권한을 더 준다라는 건데 네. 내가 주인이라는데 난 주인 안 할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중간에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더 기세 있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뭐 이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대의원 제도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중간기구들이 있죠. 중앙위원회도 있고 뭐 상임위원회, 뭐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게 네. 정당에서도 모든 사안을 다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수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당 안에서도 작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냥 당원들한테 모든 걸 결정하라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해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냥 그 인기 투표하듯이 해서 당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무슨 어떤 개혁이든 한꺼번에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권한 확대도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가면서 현실 적합성 또 당원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을 경우에 이 약간 포퓰리즘 같은데 휩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가면서 좀 질서 있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